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작품은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입니다. (7월 20일) 나더러 공사와 함께 XX로 부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자네들의 의견이지만 나는 찬성할 수가 없네. 나는 남에게 예속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 게다가 모두들 알다시피 그 공사라는 사람은 지겨운 인물일세. 어머니께서 내가 활동하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자네 글을 읽고서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네. 내가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단 말인가? 완두콩을 세고 있건 강낭콩을 세고 있건 결국은 마찬가지 아닌가? 세상의 모든 일은 따지고 보면 다 하잘것없는 일들일세.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정열이나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들의 눈을 위해 돈이나 명예, 그 밖에 무엇이고 손에 넣으려고 악착같이 덤비는 녀석들은 분명히 바보네. 7월 24일 나더러 그림 그리기를 게을리하지 말라고 열심히 충고하지만 나로서는 그 이야기를 피하고 싶네. 바른대로 말해서 그 이후로 나는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고 있는 실정일세. 지금처럼 내가 행복했던 적은 일찍이 없었네. 돌멩이 하나에서 풀잎에 이르기까지 자연에 대한 감수성이 내 가슴 속에 지금처럼 충만하고 절실했던 적은 없다는 걸세. 다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르겠군. 나의 표현력은 미약해서 내 마음에 비치는 모든 것은 모호하고 뒤흔들리고 있어서 그 정체를 파악할 도리가 없다네. 그래도 점토나 백납이라도 있으면 뭔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군. 이런 상태가 좀 더 지속된다면 점토를 주물럭거리게 될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완성하는 것이 비록 케이크 따위에 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일세. 나는 로테의 초상화를 3번이나 그리기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네. 전에는 꽤 솜씨 있게 그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한층 더 우라가 치밀어 오르더군. 그 뒤 나는 그녀의 실루엣을 그렸다네.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지. 7월 25일 사랑하는 로테여, 잘 알았습니다. 모든 일을 잘 알아서 처리할 테니 부디 일을 많이 맡겨주시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게 써보내는 편지에는 잉크를 흡수하는 모래를 뿌리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은 편지에 입술을 갖다 대었더니 입안이 깔깔합니다. 7월 26일 로테를 너무 자주 만나지 않도록 하자고 벌써 몇 번이나 결심을 했다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매일 스스로 유혹에 넘어가고 나서는 나는 또 엄숙히 맹세를 하는 걸세. 내일은 찾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말일세. 그랬다가 그 내일이 되면 나는 또다시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는 어느새 벌써 그녀 곁에 가 있게 되는 걸세. 가령 전날 밤에 로테가 내일도 오시겠어요? 라고 말했다면 어느 누가 가지 않고 베길 수 있겠는가? 그녀가 어떤 일을 부탁했을 경우도 있지. 그러면 내가 직접 가서 그녀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는 것이 예의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걸세. 또 어떤 때는 날씨가 하도 좋아서 바라임으로 산책을 나간다네. 거기까지 가고 보면 로테네 집까지는 불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 거기서부터 벌써 그 분위기에 젖어드는 걸세. 어릴 때 우리 할머니는
곧잘 자석산 이야기를 해주셨지. 배가 그 산 가까이 다가서면 갑자기 배 안에 쇠붙이란 쇠붙이는 모두 그 산으로 빨려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뱃사람들은 가엾게도 산이 흩어진 널빤지 사이에 끼어서 바둥거리다 죽어간다는 이야기였지.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으니 이제 나는 이곳을 떠나야만 하겠지. 비록 그가 선량하고 고귀한 인물로서 모든 점에서 내가 그보다 한 수 아래라는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토록 아름답고 완벽한 여성을 소유하고 있는 그를 눈앞에 두고 본다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노릇이 아닐 수 없다네. 아, 소유. 그렇다네, 비렐름이여. 어쨌든 그녀의 약혼자가 돌아온 걸세. 다행히 나는 그가 돌아올 때 마중하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것일세. 그는 신중한 사람이라 내가 보는 앞에서는 아직 한 번도 로테에게 키스를 한 적이 없다네. 하느님도 신중한 그의 행동에 상을 내리소서. 그가 로테를 존경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나 역시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네. 그도 나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으나 짐작하건대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로테가 그렇게 유도했기 때문인 듯 하네. 그러한 점에서는 여자란 날카롭고 빈틈이 없으니 말일세. 한 여자가 자기를 숭배하는 두 남자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도록 할 수가 있다면 언제나 여자 쪽이 이로운 것이거든. 하긴 언제나 그렇게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 되었든 나는 알베르트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네. 그의 의젓함은 두드러지게 침착성이 결여된 내 성격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네. 그는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는 일도 별로 없는 듯하네. 불쾌한 감정이야말로 내가 무엇보다도 증오하는 죄악이라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알베르트는 나를 분별 있는 인간으로 여기고 있는 모양일세. 로테에 대한 나의 그리움, 그녀의 모든 행동에 대한 나의 열렬한 기쁨, 그러한 것으로 인해 그가 느끼는 승리감은 더욱 커지고 따라서 그는 더 한층 로테에게 사랑을 쏟는 걸세. 그가 때때로 사소한 질투로 로테를 괴롭히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은 덮어두기로 하겠네. 내가 알베르트의 처지라 해도 질투라는 악마의 소나기에서 깨끗이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어찌 되었든 로테 곁에 있을 수 있는 나의 기쁨은 사라져 버렸네. 내가 어리석었다고 함이 옳을 것인가? 눈이 멀었다고 함이 옳을 것인가? 명목이야 어떻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사실 그 자체가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지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알베르트가 돌아오기 전부터 이렇게 되리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일세. 로테에 관하여 그 어떤 요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았지. 그렇지만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잠자코 있다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나. 그런데 마침내는 그 약혼자가 나타나서 그녀를 빼앗아 가버리자 이 바보 같은 인간은 눈이 휘둥그레졌다네. 나는 이를 악물고 나 자신의 비참한 물고를 비웃는다네. 그러나 누가 나더러 단념해라 어쩔 도리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나는 그 자를 몇 배나 더 비웃어 주겠네. 내 눈앞에서 없어지는 것이 좋네. 나는 숲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로테를 찾아갔었네. 마침 알베르트가 정원의 정자에
그녀와 함께 앉아 있었네. 그것을 보자 나는 그만 더 이상 자중할 수가 없어져서 익사를 부리고 허튼 수작을 하였다네. 제발 부탁이에요. 어제와 같은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식으로 지나치게 쾌활하게 구시면 어쩐지 무서워져요. 오늘 로테는 나에게 말했네. 자네한테만 고백하지만 나는 알베르트가 일이 바쁜 때를 노리고 있다가 그 틈을 타서 얼른 찾아간다네. 그래서 로테가 혼자 있으면 나는 늘 마음이 홀가분해지네. 8월 8일 들어주게나 비렐름이여. 피치 못할 운명에 대해서는 복종하라고 나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나는 비난하였지만 그것은 결코 자네를 두고 한 말은 아니었네. 자네도 그러한 의견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지. 하기야 따지고 보면 자네 말이 옳아. 그러나 친구여, 한마디만 더 하겠네. 세상 일이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딱 부러지게 결말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 법일세. 인간의 감정과 행동에는 실로 다양한 변화와 가치가 있는 것세. 마치 메브리코와 사자코의 중간에 무수한 변화의 단계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 자네 의견이 모두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것 아니면 저것에 중간 노선을 헤엄쳐 나가려 하더라도 제발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아주게나. 자네는 어느 쪽이든 결단을 내리라고 말하는 거지. 로테에게 희망이 있는가 없는가. 희망이 있다면 끝까지 밀고 나가서 소망을 성취하도록 하라. 그러나 희망이 없다면 용단을 내려서 온 정력을 좀먹는 불행한 감정으로부터 탈피하도록 노력하라. 이런 말이지. 친구여, 그 말인즉 지당하네. 그러나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네. 서서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 불행한 인간을 보고 차라리 빗으로 목을 찔러 단숨에 그 고통을 없애버리라고 권유할 수 있겠나. 환자의 정력을 좀먹는 질병은 또한 그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려는 용기마저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닐까. 자네는 이와 비슷한 이유를 끌어다 내게 응할 수도 있겠지. 즉, 언제까지나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생명을 위태롭게 하기보다는 상처난 팔을 끊어버리는 편이 낫지 않느냐고 말일세. 나는 모르겠네. 비유를 끌어다 대면서 논쟁을 벌이는 짓은 그만두기로 하지. 아무튼 비렐름, 때때로 나는 모든 고뇌를 털어버리고 뛰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치솟을 때가 있다네. 그래, 만일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기만 하면 나는 그곳을 향해 틀림없이 걸어갈 것일세. 8월 8일 저녁. 얼마 전부터 게을리하던 일기를 오늘 다시 읽어보고 놀랐네. 나는 뻔히 알면서도 현재의 이런 사태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빠져들어 오고 있었던 것일세. 자신의 입장을 언제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어린아이같이 처신해 왔네. 지금도 나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네. 그러면서도 여전히 호전될 희망은 없네. 8월 10일. 만일 이와 같은 바보만 아니었다면 나는 최고로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한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하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만큼 갖가지 조건이 구비되기는 어려울 줄 아네. 정녕 우리의 마음만이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일세. 나는 지금 단란한 가정의 한 식구가 되다시피 해서 노인으로부터는 친아들처럼 사랑을 받고 아이들로부터는
아버지처럼 흠모를 받으며 더욱이 로테로부터도, 그리고 성실한 알베르트, 그도 또한 변덕이나 무례한 언동으로 내 행복을 손상시키는 일은 결코 없다네. 그는 진심에서 우러나는 우정으로 나를 감싸주고 있다네. 비렐름이여, 우리가 함께 산책을 하면서 로테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자네가 옆에서 듣는다면 재미있을 걸세. 세상에서 우리 두 사람의 관계처럼 우스꽝스러운 것이 또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종종 눈물이 핑 돌곤 한다네. 어느 날 알베르트는 성품이 고든 로테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었네. 그 임종의 병상에서 로테의 어머니는 집안일과 아이들을 로테에게 맡긴다고 말했다는 걸세. 그 이후로 로테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정신 자세로 살아나갔으며 집안일에 대한 배려라든가 그 진지성은 진짜 어머니를 방불케 했고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며 동생들을 보살폈는데 그러면서도 언제나 쾌활하고 상냥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는 것에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와 나란히 걸음을 옮기다가 길가에 꽃을 꺾어 공들여 꽃다발을 엮은 다음 흘러가는 개울물에 그 꽃다발을 던지고 그것이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보았다네. 자네에게 이미 써보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알베르트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궁정으로부터 상당한 급여가 지급되는 어떤 관직에 앉게 될 모양일세. 그는 궁정에서 꽤 호감을 사고 있는 터거든 일을 착실히 하고 부지런히 해낸다는 점에서 그를 따를 만한 자를 나는 본 적이 없네. 12월 12일. 분명히 알베르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량한 인간일세. 그런데 나는 어제 그와 더불어 한바탕 괴상한 논쟁을 벌였네.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그의 집에 찾아갔었던 걸세. 갑자기 말을 타고 산으로 여행을 하고 싶어졌거든. 지금 이렇게 자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바로 산속이라네. 그의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리다가 문득 그의 권총이 눈에 띄더군. 저 권총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여행 중 호신용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나는 말했지. 좋도록 하세요. 다만 총알을 장전하는 수고는 당신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 집에서는 그저 장식용으로 걸어놓았을 뿐이니까요. 그는 대답하였네. 나는 권총 한 자루를 집어내렸지. 알베르트는 말을 계속하였다네. 조심은 하느라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은 불상사를 저지른 뒤로는 이런 총기를 만지지 않기로 했지요. 내가 사연을 묻자 알베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네. 시골에 있는 어느 친구 집에 석 달 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었지요. 나는 한 쌍의 소형 권총을 장전도 하지 않은 채 갖고 있었는데 밤에는 아무 걱정 없이 잘 잤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던 어느 오후 무심히 앉아있노라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문득 강도가 언제 덮칠지도 모른다. 그러면 권총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 기분 당신도 이해하겠지요? 그래서 나는 하인에게 권총을 내주며 손질 좀 하고 총알을 장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그 하인이 하녀들과 장난을 치느라고 권총으로 위협하는 신용을 하고 있는 중에 어쩌다가 그만 권총이 발사되었지 뭡니까. 총구 청소용 꽂을대가 꽂힌 채 총구가 발사되었는데 그 꽂을대가 하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박혀 엄지손가락이 박살이 나버렸지요. 울고 불고 소동이 벌어진 것은 물론이고 나는 치료비까지 물어줘야 했답니다.
그런 뒤로 나는 총기에는 일체 총알을 장전하지 않고 두기로 했어요. 아무리 조심해봤자 소용이 있나요? 위험이란 예측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긴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알베르트란 인물을 무척 좋아하지만 그건 하긴이란 말을 꺼내기 이전에 그에 한정되는 걸세. 어떤 일반적인 명제라 하더라도 예외가 있는 것은 뻔한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이 인물은 자기 말이 꼭 정론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세. 약간 경솔한 말을 했다거나 추상적인 애매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그는 먼저 한 말을 새로이 한정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며 한없이 늘어놓아서 나중에는 어떤 것이 본론인지 모르게 되어버리곤 하는 걸세. 이번에도 그는 쉴 새 없이 변론하기를 그치지 않았네. 결국 나는 그의 말에는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엉뚱한 환상에 빠져 발작적인 몸짓으로 권총 부리를 내 오른쪽 눈 위에 이마에 갖다 대었다네. 알베르트는 내 손에서 권총을 빼앗았다네.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총알도 없는데 뭘 그러십니까? 나는 말했지. 그야 그렇지만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자신을 쏠 수 있는지 혐오감이 들어요. 당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어리석다, 그것은 현명하다, 그것은 좋다, 그것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잘라서 말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모양인데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어떤 행위의 내면적인 사정을 다 헤아릴 수 없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있나요? 어째서 그러한 행위가 행해졌겠는가? 어째서 행해지지 않을 수 없었는가? 그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러시다면 그렇게까지 성급하게 잘라서 판단할 수 없을 텐데. 나는 외쳤네. 어떤 종류의 행위는 그것이 어떤 동기에서 행해졌든 간에 죄악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당신도 시인하시겠지요? 알베르트는 말했네. 나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그 말에 일단 수긍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네. 거기에도 약간의 예외는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이 죄악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당장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사를 면하기 위해 도둑질을 했다면 그 자는 동정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벌을 받아야 할까요? 정당한 분노가 치밀어 부정한 아내와 그의 비열한 유혹자를 살해한 남편, 환희에 한때 이성을 잃고 억누를 길 없는 사랑의 환락에 몸을 내맡긴 소녀, 이들을 향해 누가 맨 먼저 돌을 던질 수 있단 말입니까? 냉혹하기 짝이 없는 법률이라는 이름의 계측계일지라도 반드시 감동받아 그에 대한 형벌을 유보하지 않을까요? 그건 전혀 별개의 문제지요. 격정에 사로잡혀 이성을 잃는 인간은 사리분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알베르트는 대답하였네. 아이고 맙소사. 당신네 이성적인 사람들이여. 나는 미소를 지으며 외쳤네. 격정, 술 취한 사람, 미친 사람.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남의 일처럼 태어나군요. 훌륭한 도덕군자들입니다. 술 취한 사람을 나무라고 미친 사람을 외면하고 성직자들처럼 그 옆을 지나서는 바리새 사람들처럼 자기가 그러한 인간 가운데 하나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겠지요. 나는 술 취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격정에 사로잡혀 거의 제정신을 잃은 적도 있었지요. 그러나 나는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고로 위대한 업적,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던 일을 성취한 비범한 인간들은 옛날부터 모두 주정뱅이라느니 미치광이라느니 하는 지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평범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대담하고 훌륭한 예상 밖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거의 예외 없이 저놈은 미쳤어, 저놈은 바보야 하고 매도를 하니 나는 차마 곁에서 들을 수가 없군요. 근엄하고 현명한 분이야말로 수치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건 역시 당신의 변덕스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죠. 알베르트가 말했네. 당신은 무엇이나 지나치게 과장을 합니다. 적어도 이번의 경우 당신의 논리는 부당해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자살인데 그것을 당신은 위대한 행위에 비유하고 있으니 당치도 않은 일이죠. 자살은 아무래도 의지가 박약한 행위로밖에는 볼 수 없어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꿋꿋이 견디며 살아나가기보다는 차라리 죽어버리는 편이 훨씬 쉬운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만 논쟁을 끝맺으려 했네. 남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덥잖은 상투적인 문구를 들고 나오니 그것처럼 못 견딜 노릇이 없거든. 그런데 그의 이런 말은 전에도 여러 차례 들었고 나도 몇 번 화를 낸 일이 있으므로 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약간 쾌활한 어조로 말했네. 의지가 박약한 행위라뇨. 제발 겉만 보고 오판하지 마세요. 폭군의 지독한 압정에 시달리고 있던 민족이 마침내 골기하여 그 압정의 쇠사슬을 끊었을 때 그것을 당신은 의지가 박약한 행위라고 할 수 있나요? 집에 불이 난 것을 보고 놀라서 온몸에 힘이 불끈 솟고 여느 때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무거운 물건을 번쩍 드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모욕을 당하고 격분해서 6사람을 상대로 맞싸워서 그들을 때려 눕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의지가 박약한 인간이라고 해야만 옳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긴장하고 노력하는 것이 꿋꿋한 행위라면 지나친 긴장이 어째서 그 반대가 되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알베르트는 내 얼굴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말했네. 기분 나빠하지 말아요. 방금 당신이 든 예는 이 경우에 전혀 합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군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내 연상 방법은 때때로 공론에 흐르는 경우가 있다고 전에도 더러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논법으로 내 의견을 말해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즐거워야 할 인생을 포기해버리려고 결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지 우리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요컨대 우리들은 똑같이 그 기분을 알고 난 뒤에 그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는 어떠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나 슬픔, 고통 등도 어느 일정한 한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지만 그 한도를 넘어서면 파멸하고 맙니다. 따라서 이 경우 사람이 약하다든가 굳세다든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 어느 한도까지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그런데 나로선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인간을 비겁한 자라 함은 악성 열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비겁한 자라 함과 마찬가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궤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알베르트가 외쳤네. 결코 당신이 생각하듯이 그런 궤변은 아닙니다. 가령 육체가 몹시 병들고 기력도 기능도 쇠약해져 버려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정상적인 삶의 영위가 불가능할 때 우리는 그걸
죽을 병이라 부르는 데는 당신도 동의하지요? 이 경우를 정신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인간이 정신적으로 막다른 경우를 생각해 봐요. 갖가지 인상이 그에게 작용하여 관념이 고정이 되고 마침내 격정이 더욱 항진되어서 냉철한 사고 능력이 상실된 끝에 그는 파멸하고 마는 겁니다. 침착하고 분별이 있는 사람은 이런 불행한 사람의 정신 상태를 여러모로 관찰할 수도 있고 충고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건강한 인간이 환자의 병상 곁에 서 있다 하더라도 자기의 힘을 그 1만 분의 1도 환자에게 주입시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나도 지지 않고 응수를 했지. 내 말이 알베르트에게는 한낱 추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였네. 그래서 나는 얼마 전에 연못에 투신 자살을 한 소녀의 일을 그에게 일깨워 준 다음 그 이야기를 그에게 되풀이해 주었지. 그녀는 착한 아가씨였지요. 일정하게 집안일을 돌보며 지극히 좁은 세계에서 자라났답니다. 즐거움이라고는 조금씩 저축해서 장만한 나들이 옷을 입고 일요일이면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려 교회에 산책을 나간다거나 큰 축제일에 무도회에 참석한다거나 남들의 평판이며 뒷소문에 관한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웃집 처녀들과 하염없이 수다를 떤다거나 하는 따위가 고작이었죠. 그런데 이 아가씨의 열정적인 성질이 마침내 좀 더 깊은 요구를 품기 시작하였는데 남자들이 지켜주는 바람에 그런 요구가 더욱 부풀어 올라 여태까지 즐거움으로 여겨왔던 일들이 차츰 시들해졌던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지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감정에 정신없이 끌려들어서 자기의 모든 희망을 그 남자에게 걸고 주위의 세계를 잊어버렸지요. 자기에게 유일한 존재인 그 남자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게 된 상태로 오로지 유일한 존재인 그 남자만을 그리워하게 된 것입니다. 들뜬 허영에서 오는 허망한 쾌락에 빠진 일이 없는 아가씨였으므로 그녀의 소망은 오직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모든 행복과 동경에 오던 일체의 기쁨을 그와의 영원한 결합 속에서 찾아내려 한 것입니다. 희망의 실현을 보증하는 거듭된 약속, 그녀의 욕정을 더욱더 항진시키는 그의 대담한 애무, 이런 것들이 그녀의 영혼을 송두리째 사로잡아 버렸지요. 황홀경 속에서 그녀는 온갖 기쁨을 예감하며 극도로 긴장된 심경으로 마침내 자기의 소망을 품에 안으려고 두 팔을 벌렸답니다. 그때 A는 그녀를 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몸을 움츠리고 넋을 잃은 채 깊은 연못 앞에 멈춰섭니다. 그녀는 온통 암흑 속에 잠겨 아무런 목적도 위안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서 버림을 받았으니까요. 자기 눈앞에 있는 넓은 세계도 보이지 않고 잃어버린 보물을 보상해 줄지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눈앞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완전히 외톨이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눈앞이 캄캄해지고 견디기 어려운 마음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연못에 몸을 내던집니다. 자기를 감싸줄 죽음 속에서 모든 고뇌를 잠재워 버리려고 말입니다. 알베르트 씨, 이것은 흔히 있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한 병자의 경우와 이치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서로 얽히며 싸우는 갖가지 힘의 미궁 속에서 생명의 탈출구를 찾아내지 못하면 결국 죽음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이것을 곁에서 보고 못난 여자로군.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시간이 흐르면 절망도 진정될 것이요. 그녀를 위로해 줄 다른 남자도 나타날 텐데 말이야. 이런 소리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 마땅할 거요. 그것은 그 녀석은 바보야. 열병으로 죽다니. 체력이 회복되고 정력이 되살아나서 피가 제대로 돌아갈 때를 기다렸다면 만사가 다 호전되고 지금까지도 살아있을 텐데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알베르트는 이 비유도 납득할 수 없는 모양으로 여전히 몇 마디 반론을 제기했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했네. 즉, 내가 말한 것은 한낱 무지한 여자의 이야기로 만일 그렇게 외골로만 치달리지 말고 좀 더 넓게 생각하는 분별력을 가졌던들 그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일세. 알베르트 씨, 인간은 다 마찬가지랍니다. 남보다 뛰어난 분별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걷잡을 수 없이 정렬이 고조되어 한계점에까지 몰렸을 때는 거의, 아니 전혀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는커녕, 아니 다음 기회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나는 소리쳤네. 그렇게 말하며 나는 모자를 집었네. 나는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는지 모르겠네. 이리하여 우리는 서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헤어진 거라네. 이 세상에서 남을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네. 8월 15일.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없을 걸세. 로테가 나를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의 거동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다네. 아이들도 내가 날마다 찾아주리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는다네. 오늘 나는 로테의 피아노를 조율해 주러 갔었는데 그 일은 마치지 못했네.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랐고 로테도 아이들의 청을 들어주라고 했기 때문일세. 나는 아이들에게 저녁빵을 잘라주었지. 아이들은 이제 내가 빵을 잘라주어도 로테가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꺼이 받아먹는다네. 그런 다음에 나는 손이 구해준 공주 이야기를 해주었다네. 그것은 내가 곧잘 해주는 이야기로 골방에 갇힌 공주가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천장에서 여러 개의 손이 내려와서 먹을 것을 주었다는 내용이지. 이야기하면서 나는 배우는 게 많았다네. 아이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깊이 감명을 받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들려줄 때는 줄거리를 깜빡 잊어버려 할 수 없어 적당히 꾸며대니까 아이들은 곧 지난번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말하는 걸세. 그래서 지금은 조금도 틀리지 않게 마치 노래라도 부르듯이 정확하게 암송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네.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저작자가 자신이 지어서 일단 출판했던 책을 개정해서 재판을 내면 설령 예술적으로는 더 나아졌다 하더라도 그 저서는 반드시 손상을 입게 마련이라는 걸세. 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첫인상이 강한 법이거든. 인간은 아무리 엉뚱한 이야기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생겨먹었단 말일세. 더구나 일단 받아들여진 인상은 곧 머릿속에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걸세. 그런데 나중에 다시 수정하거나 지워버린다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네. 8월 18일. 인간이 행복해지고자 하는 그 자체가 도리어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원천이 됨은 이것 또한 불가피한 법칙이란 말인가. 내 마음속에 충만해 있는 생동하는 자연에 대한 열렬한 감정은 나로 하여금 기쁨에 넘치도록 하면서 나를 감싸고 있는 세계를 낙원으로 변모시켜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지금은
가혹한 박해자인 동시에 고뇌의 정령이 되어 어디를 가나 내게 달라붙어 다니며 괴롭힌다네. 일찍이 바위 위에서 강 건너 저쪽 언덕에까지 이어진 풍요로운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내 주위에 싹트고 생기 넘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을 때 또 기슭에서 산봉우리에 이르기까지 큰 나무들이 울창하게 뒤덮여 있는 저 산들과 아름다운 숲그늘 아래 구불구불 이어져 있는 저 골짜기들을 바라보았을 때 조용히 흐르는 시냇물은 소곤거리는 갈대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가면서 다정스런 저녁바람이 일렁일렁 불어보내는 사랑스러운 구름을 그 수면에 비치고 있었지. 그리고 사방에서 새소리가 들려오고 석양의 마지막 붉은빛 속에서 모깃대들은 활기차게 춤추고 풍뎅이들은 태양의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풀숲에서 해방되어 붕붕거리며 날아다녔지. 주위의 활발한 움직임에 이끌려 땅 위에 시선을 돌리면 내가 서 있는 단단한 바위에는 이끼가 달라붙어 자양분을 빨아들이고 메마른 모래 언덕의 사면에는 저 멀리 아래쪽까지 관목이 자라 있어서 자연의 내부에 숨어 있는 불타는 듯한 신선한 생명을 나에게 역력히 나타내어 보여주었지. 그때 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뜨거운 가슴 속에 벅찬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넘치는 풍요로움 속에서 나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착각에 사로잡히기도 했었다네. 그리하여 무한한 세계의 갖가지 장려한 모습들이 내 영혼 속에서 활기에 넘쳐 약동했었다네. 거대한 산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깊은 연못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며 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은 넘칠 듯이 아래로 떨어져 내려 내 발밑을 흘러갔고 숲과 산들에 메아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네. 그때 나는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힘들이 대지의 밑바닥에서 서로 뒤섞이며 작용하는 것을 보았네. 그렇게 해서 창조된 온갖 생물들이 지금 이 대지 위를 뒤덮고 하늘 아래서 꿈틀거리고 있는 것에 생명을 지닌 것들이 그야말로 천태만상으로 이 세계에 가득 차 있단 말일세. 그런데 인간은 안전을 위해 그 조그만 집에 보금자리를 틀고 있는 주제에 넓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것세. 오 가엾고 어리석은 존재여. 너는 너 자신이 보잘것없이 작기 때문에 만물을 그처럼 우습게 보는 것이다. 그러나 영원한 창조자의 영혼은 근접할 수 없는 산악에서 인적 미답의 황야를 넘어 미지의 태양 끝에 이르기까지 충만해 있으며 그것을 느끼며 삶을 영위하고 있는 온갖 생물을 티끌과 같은 존재까지도 기뻐하시는 거라네. 아, 그때 나는 머리 위를 날아가는 학의 날개를 빌려 망망한 대해에 저 건너편 기슭으로 얼마나 날아가고 싶어 했는지 모른다네. 신의 술잔에서 거품을 일으키며 넘쳐나는 더없는 생명의 환희를 마시고 단 한순간이나마 만물을 자신의 내부에서 스스로 창조해내고 있는 숭고하신 분의 지극한 행복을 맛보기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모른다네. 친구여, 그 당시를 돌이켜보는 것만이 나를 즐겁게 해주는 일이라네. 형언할 수 없는 그 무렵의 감정을 되새겨보려는 노력만으로도 내 영혼은 승화되고 고양된다네. 그러나 마침내는 현재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불안함을 더욱 절실히 느낀다네. 마치 내 영혼의 앞을 가리고 있던 장막 같은 것이 거쳐버린 듯 싶네. 무한한 생명의 무대는 이제 내 눈앞에서 영원히 입을 벌리고 있는 깊고 깊은 무덤으로 변해버린 걸세.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리고 모든 것은 빠르게 변모해 가지 않는가. 그 지극히 짧은 동안의 존재조차 온전히 누리는 일도 없이 유전의 분류 속에 휩쓸리는가 하면 물밑에 가라앉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혀 으스러져 버리기도 하지 않는가.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이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순간 한순간 자네와 자네 주위의 사람들을 좀먹어가고 있는 것에 한순간 한순간마다 자네 자신이 파괴자가 되고 있으며 또 그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에 무심코 산책할 때만 해도 수많은 벌레들의 생명을 빼앗고 한 발자국 내디디다 공들여 쌓아 올린 개미들의 집을 무너뜨려 그 작은 세계를 참혹한 무덤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는가. 어쩌다가 일어날 뿐인 세계적인 대재앙이나 마을들을 휩쓸어버리는 홍수, 또 도시를 삼켜버리는 지진, 나는 결코 그런 따위의 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닐세. 자연의 온갖 사물 속에 숨어있는 잠재력, 바로 그것이 나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은 것일세. 자연 속에서 창조된 일체의 것은 예외 없이 자기의 이웃과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불안하다 못해 현기증이 난다네.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서 작용하고 있는 갖가지의 힘에 둘러싸인 상태 속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원히 집어삼키고 영원히 반추하고 있는 괴물들 뿐일세. 8월 21일 아침에 괴로운 꿈에서 깨어나면 나는 헛되이 그녀를 찾아 두 팔을 내뻗는다네. 그녀와 나란히 초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거기에 수없이 키스를 퍼붓는 착각에 빠져 한밤중에 침대 속에서 나는 헛되이 그녀를 찾는다네. 아, 이렇게 꿈속에서 그녀를 찾아 더듬다가 눈을 뜨면 나는 가슴이 메어 눈물이 쏟아지곤 하네. 그리하여 나는 위로받을 길 없는 절망 속에서 어두운 미래를 내다보며 엎드려 흐느껴 울 따름이네.